나를 안다는 착각 두 번째로 볼까요? 셀프 애널리시스. 이장의 신경증의 동력. 내 안에 무언가 자꾸 나를 방해한다? 이미 논의한 대로 정신분석 외에는 신경증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잠재성이라는 인간적 가치도 있다. 두 목적 모두 다른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다. 분석의 특별한 점은 인간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목표에 닿기 위해서 시도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시도는 인간의 이해를 다루는 어떤 분야에서든 필수적인 자질인 공감, 감정, 상호 연관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 성격을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을 얻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요인을 밝혀내는 특정한 기법들을 수단으로 삼는다. 무의식적인 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그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프로이트가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는 바와 다르거나 주변 세계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행동과 감정,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부여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언제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의식적인 요인들을 드러내고 인식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심리적인 장애를 만들어내는 경우에서다. 어떤 무의식적인 힘이 우리가 그리거나 쓰게 만들든지 그림이나 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하도록 만든다면 그 힘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무의식적인 동기가 우리를 사랑이나 헌신으로 이끌고 이뤄내서 삶의 만족감을 얻는다면 그 동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산적인 일이나 괜찮은 인간관계를 따지는 일에서 겉으로 간절히 원했던 성공을 이루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공허하고 불만스럽게 한다면 혹은 성공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번번이 실패하고 모든 실패를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막연히 느낀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내면의 무언가가 우리가 추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같다면 무의식적인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 프로이트 이래로 무의식적인 동기는 인간 심리 작용의 기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모두가 무의식적인 동기에 대한 프로이트의 식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상세히 설명할 수 있기에 그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다. 대신 프로이트가 직접 저서는 정신분석 강의, 일상생활의 정신병약, 꿈의 해석을 비롯해서 자, 날씨가 변동이 많군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긴 했는 것 같은데 일기예보가 맞겠지요. 모든 것이 프로이트의 자 이렇게 여러가지 뭐 무의식적인 동기의 존재와 효과에 대한 지식을 분석을 시도할 때 언제나 유용한 안내자가 된다. 특히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도움이 된다. 심지어 이 지식은 때때로 이런저런 우연한 연관성을 발견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면 발전을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요인들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구체적인 성격을 이해하려면 성격의 기저에서 영향을 끼치는 원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서장애를 보이는 성격을 파악하려면 장애의 원인이 되는 원동력을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 혼란이 되는 영역에 가까워진다. 프로이트는 장애가 환경적인 요인과 억압된 본능적인 충동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한다고 믿었다. 프로이트보다도 합리주의적이고 비상적인 아들러는 사람들이 스스로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 때문에 성격 장애가 생겨난다고 믿는다. 프로이트보다도 신비주의적인 융은 집단 무의식의 환상을 믿는다. 창의적인 가능성이 충분하긴 하지만 이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환상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분투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노력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나는 심리적인 장애의 중심에는 두려움과 무력함 또 거리감을 느끼는 삶을 견디기 위해서 발생한 무의식적인 분투가 있다고 다하겠다.
나는 이를 신경증적인 경향이라고 부른다. 프로이트나 융과 마찬가지로 나의 답도 최종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탐험가는 누구나 찾고자 하는 것을 그려보기 마련이고 이 상상이 맞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비록 상상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발견은 일어났다. 이런 사실이 현재 우리가 가진 심리학적인 지식의 불확실함에 대안이 이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여기서 신경증적인 경향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무의식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신경증적인 경향의 효력을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필시 자신에게 칭찬할 만한 성격적인 특성이 있다고 믿을 것이다. 예컨대 신경증적인 애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착하다고 다정한 기질을 가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신경증적인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정돈되고 정하는 성격을 갖고 태어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요인을 어렴풋이 알아챌지도 모른다. 혹은 관심사에 그 요인들이 들어올 때 인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애정에 대한 욕구나 완벽해지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이러한 무의식적인 욕망의 추구에 빠져 있으며 삶이 그것이 휘둘릴 정도라는 것을 의식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힘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더욱더 알지 못한다. 신경증적인 경향은 강박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첫 번째로 무차별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만약에 반드시 애정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친구와 즉 고형제와 구두닦기를 가리지 않고 애정을 받아야 한다. 완벽해지려는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대체로 균형 감각을 잃는다.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보고서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중요한 일로 여긴다. 게다가 이 목적들은 실제로 자기가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채 추구된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에게 매달리면서도 삶의 모든 책임을 의탁해 버리는 여자를 생각해보자. 그 남자가 매달릴 만큼 완벽한 또 적당한 사람이지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로 행복한지 자신이 그를 좋아하고 존중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은 그녀의 안중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반드시 독립적이고 자족적이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삶을 망치려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결코 도움을 청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별력을 보존한다는 사람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만 당사자는 의지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비전문가는 특정한 경향이 자신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알려진 요인과 일치하지 않을 때만 느낀다. 예컨대 강박적인 거절증은 알아채더라도 강박적인 순종은 알아채지 못하는 식으로 말이다. 신경증적인 경향의 강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요소는 그 경향을 추구하는 데 실패했을 때에 뒤따르는 불안 반응이다. 이 특성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경증적인 경향이 가진 안전장치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적이거나 외적인 어떤 이유에서 강박적인 이로 추구관계에 효과를 내지 못하면 극도로 위협을 느끼게 된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전전긍긍한다. 무한한 자유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속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 질린다. 속박이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든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이든 상관이 없다. 이런 공포 반응을 잘 드러내는 사파가 발자크의 낙이 가족에 등장한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소망을 표현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든다고 확신하여 그런 일을 성가려고 애쓴다. 그러다가 방심해서 소망을 표현해버리면 중요한 소망이 아니었어도 그는 공황에 빠지고만 한다. 이 사례는 신경증을 겪는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이어받을 때 공포에 사로잡히는 모습이다. 완벽함이나 완전한 독립 또는 다른 무엇이든 자신의 충동 욕구를 나타내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을 상실한 기분이 든다. 신경증적인 경향이 강박적인 특성을 띠는 주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안전장치로서의 가치다. 이러한 경향들의 기능을 기본을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신경증적인 경향은 생애 초기 기절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이 결합하여 생긴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강압을 받으면서 순종으로 혹은 반항으로 될지는 강압의 성질뿐 아니라 활력의 정도나 타고난 성격의 상대적인 상향함이라 냉정함 같은 주어진 바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을 아는 만큼 기질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환경적인 요인은 유일하게 변화가 허용되므로 나는 여기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아이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이 영향이 성장을 저해하는지 아니면 촉진하는지다. 그리고 어떤 벌들이 일어날지는 대체로 어린이와 부모 혹은 가족 중에 따른 아이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확립된 관계의 종류에 좌우된다. 가정에 따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분위기라면 아이는 성장에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의 발달이 불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다. 부모가 잘 기르려는 마음에 아이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여 아이의 자존성이 마비될 수도 있다. 소음이 막혀 들어 엉들은 사랑과 위협, 파급이 찬 칭찬의 결합이 있을지도 모른다. 부모는 아이에게 가정의 울타리 밖에 떠살리는 위험에 관해 주입할 수 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아이에게 자신의 편을 들고 다른 한 명과 대립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부모가 즐거운 통제를 보여주다가도 엄격한 권위주의를 내세우며 종잡을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른다. 특히 아이는 자신의 전제 자격이 순전히 부모의 기준을 채우는 데 있다고 느끼도록 유도될 수도 있다. 부모의 기준이나 부모가 심어놓은 이상을 실현시키고 부모의 위신을 세우고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는 스스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개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영향들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유효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요인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결합해 있다. 그러한 이 환경의 결과로 아이는 적절한 자존감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아이는 자신이 없고 불안해하며 고립되고 억울해하게 된다. 처음에는 아이가 자신을 둘러싼 이런 힘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차츰차츰 직관력과 경험으로 환경에 대처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을 개발한다. 다른 사람들을 능사하게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는 경계심을 갖추고 예민함을 발전시킨다. 예민함을 발전시킨다. 자,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네요. 아이가 개발하는 특정한 기법들은 복합적인 환경의 전체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첫 번째로 어떤 아이는 고집스러운 거절증과 간헐적인 분노발적으로 침범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아이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고 자신이 주인인 의미라는 수업에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요구와 제한 혹은 기대를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험한 것으로 불쾌하게 여긴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아이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없애버린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이는 자유로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아주 조금씩 찾아서 근근히 거친다. 이렇게 비어있는 영역들은 원초적이거나 숭고할 것이다. 여기에는 호젓한 욕실에서 하는 은밀한 자유행위나 자연에서 책 공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된다. 이런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세 번째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몰아내지 않고 일정의 절박한 헌신으로 부모 중에 강한 쪽에 매달린다. 아이는 부모의 호불호와 삶의 방식, 인생관을 명목적으로 받아들인다. 아이는 이런 성향으로 고통을 겪는 동시에 자족하며 지내고 싶은 열렬한 욕망을 발전시키지도 못한다. 그래야 신경증적인 경향들의 초석이 놓인다. 신경증적인 경향은 우호적이지 않은 조건들로 강요된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 아이는 자신의 불안과 공포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이런 경향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그 아이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난간에 굴복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미 설정한 경로를 굳게 지켜야 하는 무의식적인 감정을 심어준다. 나는 관련된 이야기의 요인들에 대해서 작은 부분까지 지식이 충분하다면 아이가 왜 특정한 경향의 조합을 발달시키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다소 이런저런 내력을 매우 상세히 기록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에 대한 경험이나 그들의 초기 발달을 재구성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는 누구나 직접 시험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초기 발달이 일어나면 그들은 반드시 경향이 지속되는 것일까? 주어진 환경의 영향으로 아이가 선정적이나 반항적이나 소심해진다면 계속 그런 성향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까? 아이가 자신의 방어적인 기질을 필히 유지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성향을 지니치로 치를 위험이 상당하다는 게 나의 답이다. 방어적인 기법들은 초기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건져올 수 있다. 혹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이해심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 연인, 동료를 발견하거나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적합한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 요인이 없으면 설득된 신경적인 경향은 끈질기게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더 강한 힘으로 성격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속성을 이해하려면 신경증적인 경향이 그저 완고한 부모에 대항하기 위해서 발달한 효과적인 전략 이상이라는 점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내부의 발달 요인을 모두 고려해볼 때 신경증적인 경향은 아이가 삶 전체를 감당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위험한 또 직면한 한 토끼의 전략이며 토끼가 가진 유일한 전략이다. 토끼가 도망가는 대신에 맞서 싸우게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조건에서 성장하는 아이도 삶에 대한 일련의 태도를 교환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경증적인 경향이면 자유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고 꼭 필요하기에 굳건히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토끼의 비유가 완전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토끼는 타고난 체질상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만 인간은 선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특정한 태도를 지키려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과 억압, 취약성, 기본적인 목표, 세계에 대한 실체가 없는 믿음 등이 모두 작용해서 특정한 방식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다른 방식들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융통성 없게 만들고 기본적인 변화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아이와 성인의 유사하게 완고한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각각 어떻게 대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비교는 단순히 실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두 상황에 관계된 모든 요인을 다루려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여기서 나는 나중에 분석을 다시 검토할 실제의 환자를 떠올리고 있다. 클리어라는 어린이의 어머니는 독선적인 성격으로 아이가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에게 독선적인 헌신을 바치기를 기대한다. 성인의 경우는 심리학적으로 잘 이용화된 회사원인데 상사가 아이의 어머니와 비슷한 성격이다. 어머니와 상사는 모두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독단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한다. 그들은 타인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존경 표시를 받지 못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감지하면 적대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회사원은 일자리를 지켜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상사를 대하는 기법을 발전시킬 것이다. 신경증적인 경향들을 잘 파악하려면 갑작스럽게 터진 일을 둘러 맞추어서 처리하는 식의 임시 변통 전략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클리어의 상황은 회사원의 상황과 견주질만하다. 어머니와 상사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클리어의 경우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녀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자식이었다. 부모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어머니는 아들을 낳은 후에 더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 클리어는 낙태 시도가 여러 차례 실전 끝에 태어났다. 그녀를 심하게 다루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었다. 오빠와 마찬가지로 좋은 학교에 다녔고 선물도 오빠와 똑같이 받았다. 오빠와 같은 선생님에게 음악도 배웠다.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그녀는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물질적이지 않은 면에서는 오빠와 비교해서 애정도 덜 받았고 학교 성적이나 아이가 하는 수천 가지 소소한 일상적인 경험에 보이는 관심도 적었다. 그녀가 볼 때에도 크게 걱정해 주지 않았고 그녀를 곁에 두려는 배려도 적었으며 친구처럼 대해주려는 마음도 없었고 외모나 성취에 대한 칭찬도 적었던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그녀는 거기서 배제되었다. 아버지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시골에서 일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 없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까워지려는 애처로운 시도를 몇 차례 했지만 그는 두 자녀 모두에게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의 예정은 일정의 좋지 못할 찬양으로 오롯이 어머니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받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련되고 매력적인 어머니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족을 지휘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느끼는 증오와 경멸을 공경하게 표현했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이런 상황의 결과로 클리어는 자신감을 달시킬 변변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반항이 일어날 만큼 드러나는 부동함은 없었지만 클리어는 불만스럽고 짜증이 나고 투덜거리게 되었다.
결과로 그녀는 항상 자신이 희생자인 양 생각과 놀림을 받았다. 어머니나 아빠는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만 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사실의 바탕을 두고 정당하게 타인을 향했던 비난에 그것이 바탕을 두고 정당하지 않은 자기의 비난으로 옮겨가는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 변화는 그녀가 다수의 평가를 수용하는 일 이상의 혁을 일으킨다. 그녀가 어머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억눌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잘못에 대해서 그녀도 어머니를 찬양한다면 더는 고립되거나 배제된 느낌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랑하거나 받거나 또 적어도 인정받기를 바랄 수도 있었다. 사랑받기를 바라던 기대가 실현되는 대신에 그녀는 가치가 의심스러운 선물을 얻었다. 의심스러운 선물을 얻었다. 자, 비가 오다가 비가 끝났는데, 자 이제 개나리 앞에서 독서를 또 마무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반항이 거짓된 찬양으로 변하면서 그녀는 미약하게 남아있던 자신감의 흔적마저 잃어버렸다. 다소 모호한 용어를 쓰자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실제로는 그녀가 원망하던 대상을 반대로 찬양하게 되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 서물어졌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했거나 희망이었거나 두려워했거나 분하게 했던 게 무엇인지 더는 알 수 없게 됐다. 사랑에 대한 희망이나 다른 희망을 표현할 능력도 잃어버렸다. 겉으로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자신은 호감가지 않은 존재라는 자신만의 확신은 더 깊어지기만 했다. 따라서 나중에 이런저런 사람이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애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포기해버렸다. 때로는 그 사람이 그녀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요인이 작용한 결과 세 가지 신경정적인 경향이 발달하였다. 첫 번째는 자신의 희망과 여고에 관한 강박적인 겸손이다. 이는 스스로를 두 번째 자리로 밀어두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하찮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옳고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강박적인 경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제한된 범위에서조차 그녀는 누군가의 의지가 되고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을 조언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책임져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삶을 직접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경향인 동반자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어린 남편이 필요해졌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했듯이 동반자에게 자신을 장성시킬 것이다. 동시에 동반자는 그녀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으스러진 그녀의 존엄을 회복시켜줄 것이다. 세 번째 신경정적인 경향,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고 이기려는 강박적인 욕구는 마찬가지로 자존감 회복을 지향했지만 그의 상태를 벗고 수치심을 느끼며 쌓였던 복수심마저 모두 흡수했다. 우리의 비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약해보자. 해사원과 아이는 모든 성에 대처는 전력을 개발한다. 더욱더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권한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징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기법이다. 그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 해사원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비판적인 판단력을 포기하지 않으며 분노를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는 자존감을 잃고 비판적인 능력을 버리며 적대감을 억압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게 된다. 요약하면 성인은 단지 자신의 행동을 맞추지만 아이는 성격을 바꾸게 된다. 경직되고 구석구석 침투하는 신경정적인 경향의 특성은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환자들은 종종 자신의 강박적인 욕구를 감지하자마자 그 욕구를 버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신경정적인 경향의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강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으면 실망한다. 이런 희망이 전부 허망한 것은 아니다. 가벼운 신경증 단계에서 신경증적인 경향은 인식되고 나면은 정말로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 자기 분석에 관한 장에서 사례를 들어서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더 복잡한 신경증에서 그러한 기대는 헛된 것이다. 나는 신경증적인 경향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속성은 신경증적 경향의 감각적인 성격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신경증적인 경향이 불러오는 만족감 혹은 만족에 대한 희망이 맡은 역할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감정이나 희망은 비록 그 강도가 될지라도 결코 빠지는 부분은 없다. 완벽을 추구하는 욕구, 겸손에 대한 강박 같은 일부 신경증적인 경향에서는 방어적인 측면이 우세하다. 다른 경향에서는 문투에 성공하여 얻고자 하거나 또 얻는 만족감이 너무 강하여서 탐욕스러운 열정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예컨대 의존에 대한 신경증적인 욕구에는 삶을 책임져 줄 사람과 함께 늘 행복에 대한 강렬한 기대가 뒤따른다. 크게 만족감을 얻었거나 만족감에 강하게 기대를 걸면 신경증적인 경향을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신경증적인 경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타인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문터는 신경증적인 경향은 무관심과 거리감을 유지하는 경향과 대조를 이룬다. 이런저런 종류의 의존성을 강요하는 경향은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대비되는 쌍으로 묶을 수 있다. 삶의 확장을 추구하는 경향은 제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과 반대된다. 개인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개인을 적응시키거나 없애는 것을 겨냥하는 경향과 대비되고, 자기 강화를 추구하는 경향은 자기 비하를 일으키는 경향과 대비될 수 있다. 하지만 분류를 계속한다고 해서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범주들이 겹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설명할 수 있는 실체로서 두드러지는 경향들을 단순히 열거하기로 하겠다. 다른컨대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고 확실하지도 않다. 다른 경향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고, 독자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경향이 다른 경향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다양한 경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알아둘 가치가 있는 지식이긴 하지만 이 장의 영역에서는 벗어난다. 자, 열거해보자. 첫 번째, 애정과 인정에 대한 신경증적인 요건은 우리 시대의 신경증일까? 자,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무차별적인 욕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삶, 무게중심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으며 그들의 소망과 의견만을 중요하게 여김, 자기 주장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적이나 자기 내면의 적대감에 대한 두려움. 자, 두 번째, 삶을 책임져 줄 동반자에 대한 신경적인 욕구, 정신분석의 새로운 길에서 마조히즘을 다룬 부분과 이리 부름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권위주의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라. 무게중심이 전적으로 동반자에게 있음, 동반자는 삶의 모든 기대를 완수해주고 선과 악을 책임지며 그의 성공적인 조정이 지배적인 임무가 됨, 사랑을 가하되 평가하고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여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 협소한 경계 안에서 삶을 제한하는 신경증적인 요건은 요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만족하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야망이나 소망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 눈에 띄지 않게 지내고 두 번째로 자리로 가야 할 필요성, 기존의 능력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겸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 소비하기보다는 절약하려는 욕구,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좋은 상태나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소망을 품거나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상할 수 있듯이 이들 세 가지 경향은 함께 발견되곤 한다. 모두 나의 감을 인정하고 이를 더디로 삶을 처리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거나 스스로 책임지려는 경향과는 반대다. 그러나 세 경향이 하나의 증후군을 구성하지 않는다. 세 번째 경향은 다른 두 경향이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가 있다. 권력에 대한 신경증적인 요건은 우리 시대의 신경증일까? 지배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한 다른 사람을 지배함, 또 대의명분이나 의무 책임에 대한 헌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원동력은 아님. 다른 사람들 그들의 개성, 존엄성, 감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시함,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의 복종임. 이 욕구와 관련된 파괴적인 요소들은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임. 힘에 대한 무분별한 승리와 약함에 대한 경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 이성과 생견 지명을 통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신경적인 욕구, 지성과 이성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을 부정하고 경멸함, 성견 지명과 예견에 극단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한 성견 지명이 있다고 느끼고 자기 안에 세워놓은 지적이고 우월한 이미지보다는 뒤처지는 것을 모두 경멸함,
이성의 힘에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를 두려워함. 어리석음과 서투른 판단에 대한 두려움. 의지의 전능함을 믿으려는 신경증적인 욕구. 자, 마법 같은 의지를 믿으면 불굴의 힘이 솟아남. 소망이 좌절되면 비참해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거나 제한하고 관심을 처리하려는 성향. 순수한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능가하려는 신경증적인 욕구.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혹은 쓸모가 있는지를 주로 고려함. 아이디어, 성생활, 감정, 돈 등 착취 대상은 다양함. 착취하는 기술을 가진 것의 자부심을 느낌.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용당하여서 어리석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인정이나 명망에 대한 신경증적인 욕구. 질투나 감탄 등등등. 개인적인 존경에 대한 신경증적인 욕구. 자기에 대한 과장된 이미지. 자신이 가진 것이나 대중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상상 속 자신이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 평가는 이 과장된 이미지에 맞추어 사는 것과 이미지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에 달렸다. 존경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신경증적인 욕구. 자기 자신을 존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는 욕구. 자기 평가는 최고의 되는 것에 달려있으면 특히 자기 생각에 최고의 연인이나 최고의 운동수, 최고의 작가, 최고의 직원이 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인정 역시 필수적이며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함. 파괴적인 성향들은 빠지는 법이 없지만 강도는 다양함. 이런 것은 6, 7, 8번 경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우월함을 행사하기 위한 노골적인 경쟁적인 충동이다. 이런 경향들은 겹치거나 서로 결합할 수도 있지만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찬양에 대한 욕구를 가지면서도 사회적인 명망은 무시할 수 있다. 자족과 독립에 대한 신경증적인 욕구는 절대로 아무도 필요로 하지 말아야 하거나 어떤 영향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 혹은 어떤 것에 속박되지 않아야 하고 놓여야 할 위험이 있는 어떤 치밀함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할 필요성, 거리두기와 분리는 안전보장의 유일한 원천임.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감, 친근함, 사랑에 대한 두려움, 완벽함과 철저함에 대한 신경증적인 욕구, 끈질기게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함. 발생할 수 있는 결점에 관해서 반초하고 스스로를 질책함. 완벽하든 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짐. 자기 안에서 결점을 발견하거나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한 두려움, 비판이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자, 이런 경향들을 검토하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드러나는데 경향에 의미하는 어떤 부분이나 태도도 그 자체로 비정상이거나 인간적인 가치가 빠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의 애정과 자기 절제, 겸손함, 타인에 대한 배려를 원한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거듭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왜 이 경향들을 신경증적이라고 부를까? 이 경향들에서 잘못된 점이 뭘까? 일부 사람들에게 특정인 경향이 지배적이고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어떤 경향은 행동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양한 욕망은 단지 서로 다른 가치를 설정하고 삶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처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표현의 차이가 아닐까? 이를테면 인정 많은 사람은 애정을, 더 강인한 사람은 독립과 지도력을 추구하는 성향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은 유용한 일이다. 근본적인 인간의 분토와 가치평가, 그에 따른 신경증적인 대응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용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유형의 분투는 목적이 비슷하지만 토대와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그 차이는 마치 플러스 7과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의 7가지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소망은 그들에게 애정이 있을 때, 즉 그들의 동등점이 있을 때 느낄 때만 의미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의 재능과 인간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다지려는 분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할 가치가 있다. 이제 마지막 비교다. 우리는 누구나 의지력을 높이 평가하며 의지력 중요한 추구할 때 쓰이는 의미 있는 힘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의지가 전등하다고 여기는 신경증적인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제아무리 결연한 노력을 해도 허용되지 않는 한계들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이다. 대단한 의지력이 있다고 해도 일요일 오후에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신경적인 거, 그러니까 막히는 거, 완벽을 요구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경증적인 경향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 대부분을 결정한다. 신경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평가에서 자신의 과장된 이미지와 위축된 이미지 사이를 오가며 두드러지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신경증적인 경향이 인지되면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한 특정한 평가는 의식하면서 다른 평가는 억압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어떤 속성을 띠는 태도는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른 태도는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도 없이 경멸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이성과 성견지명에 대한 방어적인 믿음을 구축했다면 그는 일반적으로 이성을 활용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추리력과 판단력에 예측력에 특별히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도 우울하다는 생각은 주로 자신의 지능이 우울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될 것이다.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도저히 자립할 수 없지만 삶의 만족감을 주고 방향을 지시할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사랑의 힘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또한 과대평가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려는 욕구를 특별히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오해하고 착각이 만들어낸 능력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C라는 사람의 신경증적인 경향이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노력으로 관리해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것은 충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우울한 추론력에 대해서 A의 믿음에 또 다정한 성격에 대한 B의 믿음, 스스로를 처리하는 능숙함에 대한 C의 믿음은 지속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신경증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강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자기에 대한 평가만 신경증적인 경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명성을 갈망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명성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것은 신경증적인 경향에서 비롯되는 억제다. 억제는 발기고전이나 전화하기를 끌린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 감각 혹은 감정에 가는 것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확산하면서 자기 주장과 자발성 요구하는 거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와 같은 모든 영향에 미칠 수가 있다. 억제, 신경적인 경향이 유발한 억제는 주로 확산된 억제다. 확산된 억제? 자신을 동반자에게 종속시키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억제할 것이다. 삶을 kiến築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확정하려고 하지 않고 더욱이 주장하지 않도록 억제할 것이다. 억제. 그러므로 각 신경적인 경향은 특정한 불안을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행동, 자기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 특정한 자부심, 특정한 종류의 취약성과 특정한 억제까지 발생시킨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 조화되지 않는 성격을 띠는 여러 가지 신경증 발달하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두 명의 주의를 섬기는 하인과 같은 비슷한 입장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공포증과 우울증, 알코올 같은 신경증적인 증상은 공적으로 이러한 갈등에서 비롯된다. 신경증적인 성격 구조가 분석에서 두 가지 길을 모두 따라간다. 때에 따라서 어느 한쪽 중에서 가능성이 더 많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 더 많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 2차적인 방어에 수반되는 태도는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두지 않기 위해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네요. 이제 정신적인 장애의 중심에는 신경증적인 경향에 들은 처음 주장으로 돌아가야겠다. 물론 이 진술은 개인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장애가 신경증적인 경향이라는 뜻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개는 신경증적인 경향이 자기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자, 오히려 그것이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증적인 경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계에 장애가 있어도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기의 지내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하지만 세상과 자기에 대한 착각, 취약성, 억제, 갈등과 같은
다양한 정리와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한다. 신경증적인 경향은 초기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인 동시에 이후의 방해를 만들어내는 원천이기도 하다.